한국 소설의 고향 같은 곳이다. 소설사에서 한국 최초의 소설로 받아들여지기도 한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실린 가장 흥미로운 단편인 만복사 조폭이의 배경이 남원이고 한국 고전문학 중 최고 인기를 부과한 춘향전 역시 그렇다. 최초와 최고의 소설이 모두 남원을 배경으로 한다. 이밖에 최근 고등학교에서 많이 읽히는 최척전의 주 배경 역시 남원이다. 대표적인 고전소설이 모두 남원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2018년 나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관한 인문열차 삶을 달리다의 안내자가 되어 이 물음에 대해 내 나름의 답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 프로그램은 고속열차를 타고 서울에서 남원까지 당일 여행을 다녀오는 것으로 시간이 좀 빠듯하지만 서울에서 남원까지 2시간 남짓이면 도달할 수 있으니 아주 힘들지는 않았다. 남원은 태백산맥이 고봉줄령이 나무로 달리다 멈춘 한반도 최남단의 명산 지리산을 낀 명승지이다. 산이 끝나는 지점일 뿐만 아니라 남해에서 구동, 하동, 구례로 섬진강을 따라 내륙으로 들어오는 물의 흐름이 크게 한번 꺾이는 곳이기도 하다. 산과 물이 만나는 요지에 자고로 전라자도의 대처로 당당히 나무부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 있었다. 그 옛날 오래전에는 이곳이 마안이었는지 변안이었는지 백제였는지 신라였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다만 문헌에서는 백제의 고령군 또는 대방군이었다고 전한다. 최근의 고고학적 발굴로 운봉가야의 존재가 강하게 드러나는데 이는 독자적 정치 세력을 유지한 남원의 가야 정권이 백제와 신라로 편입되었다가 통일신라로 넘어갔음을 보여준다. 통일신라 이후 전국에 오소경을 설치할 때 이곳은 남원경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고구려 유민들이 나라인 보덕국을 파하고 그 주민들을 이주시켜 설치했다고 전한다. 왕경이 경주 외에 원주의 북원경, 충주의 중원경, 청주의 서원경, 김해의 금강경을 둔 것과 함께 남원에 작은 서울을 두었으니 그만큼 중요한 곳이었다. 뒤에 도호부가 되어 그 아래에 담양부, 순창군, 운봉형, 상평현, 임실현, 무주현, 진안현, 용담현, 장수현, 곡성현, 옥과현을 거느렸다. 현재 전라도라는 이름은 지역이 대처인 전주와 나주의 첫 글자를 딴 것이다. 한때 전라도는 전남도 또는 광남도라 불리기도 했으니 전주와 남원, 광주와 남원이 병칭될 정도로 남원은 큰 고을이었다. 남원 읍지와 함께 1872년 그려진 남원부 지도를 보면 한때 작은 서울이었던 남원이 옛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지금은 허물어진 성곽이 일부만 남아있지만 지도에는 통일신라 때부터 내려왔다는 정사각형 모양성이 온전히 그려져 있다. 읍성 남쪽에는 성민이 젖줄인 요천이 흐르고 북쪽은 교룡산이 지키는 서울과 같은 배산 임수의 지세다. 서울에 종묘와 사직이 있고 또 통치인형을 맡은 성균관 곧 문묘가 자리하는 것처럼 남원에도 지역을 떠받치는 신앙체계가 존재한다. 성황단, 사직단, 그리고 대성전이다. 성황당은 마을신을 모신 곳으로 국가를 지키는 조상신을 모신 종묘의 기능을 하고 사직단과 대성전은 각각 사직, 문묘와 같은 역할을 한다. 심지어 제사를 못 받는 귀신을 위한 여제단과 관우를 모신 관악모까지 신앙체계를 서울만큼이나 제대로 갖추었으니 이는 지방에서 흔한 일이 아니다. 행정구역 명칭도 남원은 동이 아니라 당나라 수도 장안이나 서울처럼 방을 공식적으로 사용했다. 종교적으로 행정적으로나 남원은 영락없는 서울이었다. 이렇게 번성하던 곳이 현재는 갈수록 인구가 줄어 시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1789년 조선의 공식적인 인구 통계라고 할 수 있는 호구 총수를 보면 조선 인구를 총 740만 3,606명으로 집계했는데 이 가운데 남원의 인구는 원호가 11,157개, 인구는 43,411명이라고 했다. 대체로 호구 총수의 인구는 실제 인구의 절반쯤으로 볼 수 있는데 남원 인구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면 9만 명 정도로 추정되니 이는 2023년 2월 현재 남원 인구 77,672명보다 오히려 많다. 한반도 인구가 그때보다 5배는 늘었는데 남원 인구는 오히려 줄었다. 만복사 조폭이와 항산대첩. 남원역에 내려서 버스로 갈아타고 운보급 항산 아래에 있는 비전마을로 갔다. 고려 말 남원 지역은 왜구의 피해가 컸다. 남원은 지리산 및 깊은 내륙에 위치하는데 어떻게 왜구가 그렇게 깊숙이 들어왔을까 싶지만 남해에서 섬진강을 타고 올라오면 그리 멀지 않은 데다가 남원을 점령하면
호남이 곡창지대를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으니 호시탐탐 넘봤을 것이다. 정유재란 때 일본군이 먼저 남원성을 점령해 내륙 침략이 교두보로 삼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고려 말 왜구 창궐이 종지부를 찍은 사람은 태조 이성계다. 1376년 최영이 홍성도 부여 홍산에서 대승을 거둬 왜구의 활동을 가려앉혔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들어오던 것을 1380년 최무선이 하프로 500척 외선을 침몰시켜 막았다. 해잔병들은 먼저 상륙한 부대와 합류하여 경상, 전라, 양도에 행행했는데 함양을 넘어 운봉으로 들어와 남원을 공격하려던 왜구를 이성계가 막았다. 당시 왜구는 아지발도라는 16세의 소년 장수를 앞세우고 있었다. 아지발도는 투구로 얼굴까지 철저히 감싸 하살로는 도저히 을 수 없었는데 이성계가 투구끈을 쏘아 투구가 땅에 떨어지자 그 순간 부장 이두란이 머리를 쏘아 죽였다. 이로써 왜구의 예봉이 꺾였고 고려군이 승리했다. 처음에 적군의 수는 고려군보다 10배나 많았다고 하며 나중에 전리품을 얻은 말만 1600마리라고 한다. 물론 이 전투는 조선 건국 시조의 공적에 해당하므로 어느 정도 과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기록은 당시 남원이 큰 전장이었음을 보여준다. 태조 이성계의 승전을 황산대첩이라고 하는데 대첩 후 전장 석벽에 이성계와 함께 고생한 사람들이 명단인 동고록을 새겼다. 또 1577년에는 대첩비를 세웠는데 동고록 석각과 항상 대첩비는 안타깝게도 일제 말기인 1944년 일제에 파괴되고 말았다. 일본에 대한 한국의 승리를 보여준 비석이 일본인을 불편하게 했던 것이다. 이후 동고록 석각은 보존 누각을 씌웠고 파괴된 대첩비는 잔편을 수습해 비각에 두었다. 대첩비는 글자를 깨버려 읽을 수 없게 되었으나 다행히 그 전에 만든 탁본이 남아있어서 비문은 볼 수 있다. 아무 말도 못하는 비석이 겪은 역사도 안쓰럽지만 역사를 읽는 후손을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전쟁의 위험과 아픔을 철저히 반성하지 못하고 200년 후 정유재란 때 남원성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몰살당하는 참변을 겪었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이 몰살조차도 제대로 기억하고 반성하지 않아서 300년이 더 지난 후에 이 땅이 아예 일본 손으로 넘어가 버렸으니 도대체 침략과 피해의 역사를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황산벌에서 남원성에서 뼈저린 반성을 한다. 문학에서는 만복사 저포기가 황산대첩을 역사적 배경으로 삼았다고 본다. 먼저 작품 줄거리를 보자. 전라도 남원의 양씨 총각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만복사에 방을 얻어 외롭게 지냈다. 남원에서는 석가탄신일이 얼마 남지 않아 음력 3월 24일 만복사에 등불을 켜고 복을 비는 풍속이 있었다. 날이 저물어 인적이 드물어지자 양씨는 법당으로 들어가 불상을 상대로 윷놀이를 했다. 놀 사람이 없으니 불상과 혼잣말을 하며 내기를 했는데 자신이 이겼고 소원한 바대로 어떤 여자가 나타났다. 둘은 만나자마자 마음이 통해 통성명도 하지 않고 사랑을 나누었다. 이튿날 양씨는 여인의 거처까지 따라가 사랑을 나누었고 작별하면서는 그곳에 있는 여러 여성과 시를 주고받았다. 여인은 떠날 때 은그릇을 주면서 자기 부모님을 만날 것을 당부했다. 양씨는 딸이 3년상 제사를 지내려 보련사로 가는 귀족 행녀를 만났고 은그릇을 보여주어 자신이 말을 믿게 했다. 부모의 말이 딸은 2년 전 왜구의 난리에 죽었는데 계령사 골짜기에 임시로 묻었다가 지금 여기로 옮겼다고 했다. 양씨는 비명에 죽은 여인을 위해 정성을 다해 제사를 올렸는데 어느 날 공중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인은 양씨의 정성스러운 제사 덕분에 다른 나라에서 남자로 태어나게 되었다고 했다. 이후 양씨는 결혼을 하지 않고 지리산으로 들어가 약초를 캐며 살았는데 그가 어떻게 세상을 마쳤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양씨가 만난 여인은 왜구에게 살해당했다고 했는데 김시습 이전 남원 지역에 왜구가 출몰하던 시기를 보면 황산대첩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기 어렵다. 만복사 저포기는 근 100년 전 이 동네에 떠돌던 귀신 이야기를 글로 옮긴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시습은 29세 때인 1463년 전라도 지역을 여행했는데 이때 남원을 들러 남원 광안루에서 피리 소리를 듣다 등 시 4수를 남겼다. 아마 이때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 한다. 황산대첩비를 바라보고 오른손에 전설적인 판소리 명창 송옥록과 박초월의 생가가 있다. 동편제 판소리 길을 연 송옥록은 귀곡성으로 유명한데 그가 비전마을 출신이라는 사실이 우연으로만 여겨지지 않는다. 수많은 한국인과 일본인이 영혼이 떠도는 산 아래 시냇가 마을에서 음혼과 함께 살아왔으니 그에겐 귀신 울음소리가 낯설지 않았으리라. 송흥록의 소리는
북을 잡던 아우 송광록에게 이어졌고 송광록은 송우룡, 송만갑, 송기동으로 대를 내리며 소리를 전했다. 박추월은 송만갑 그리고 송만갑이 고수로 명창이 된 김정문에게 배웠다. 이렇게 남원의 소리가 이어졌다. 이제 만복사 저폭이 배경지인 만복사로 자리를 옮긴다. 만복사는 옛날 남원성 서쪽에 인접하니 산속 깊숙한 곳에 자리한 절이 아니라 마을에 붙어있는 절이다. 지금은 2차선 도로 옆에 5층 석탑 하나 남은 절터일 뿐이다. 최척전에도 등장하는 만복사는 오랫동안 남원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중심장치였다. 정류재난과 최척전. 남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정류재난 때의 남원성 함락이다. 1597년 8월 16일 5만 6천 명의 일본 주력군을 상대로 4천 명의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은 총공세에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고 성민 6천 명과 함께 몰살되고 말았다. 지금 남아있는 만인이총은 7천 명 조선인과 3천 명 중국인의 함묘다. 남원성은 졸지에 하나의 큰 무덤이 되었다. 나중에 성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시신 약간을 수습해 성 중앙에 해당하는 옛날 남원역 자리에 묻었는데 그것을 1964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했다. 후대인은 전몰한 사람들을 기려 충렬사라는 사당을 지었고 그들의 무덤을 의총으로 높였지만 그런 방식이 피해자들을 진정 영광스럽게 만들었는지는 의문이다. 그들의 죽음을 진정 인간적으로 대접하려는 뜻이 읽히지 않고 처참한 죽음을 국가주의의 충성관 아래에 두려는 뜻이 보이기 때문이다. 만인이총이 언제부터 그 이름을 얻었는지는 모르나 조선시대 문헌에서는 잘 확인되지 않는다.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영조 때 이미 남원에 충렬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남원부 지도에는 성내 객사 북쪽에 정류재난 때 돌아가신 8충실 모진 재단이 적혀 있다. 조희안이 최척전은 정류재난 당시 남원을 주 배경으로 삼고 있다. 최척전에서는 주인공들이 계속 피라를 간다. 만인 이총식의 충성관으로 보면 참으로 불충스러운 행동이지만 백성들은 국가주의 이념을 따르지 않고 목숨을 지키고자 하는 현실적 욕망에 따라 살았다. 소설은 이런 백성들이 현실 이직을 전쟁 중 가족 이산을 중심으로 생생하게 그린다. 아래에 먼저 줄거리를 소개한다. 남원성과 만복사 사이에 있는 마을에 사는 최척은 임진왜란으로 서울 청파동에서 피란을 와 성 남쪽에 사는 이호경을 만나 어렵게 약혼한다. 그런데 최척이 의병장 변사장의 부하가 되어 전쟁에 나가자 오경의 부모는 이웃의 양씨를 사이로 맞으려 한다. 오경이 최척의 말도 듣지 않고 혼약을 깨는 것에 반대해 자결하려고 하니 부모도 더 이상 양씨와의 결혼을 주장하지 못한다. 최척은 이런 소식을 듣고 의병장의 허락을 받아 집으로 와서 혼인을 한다. 결혼 후 살림이 늘어 살만한데 다만 자식을 얻지 못해 매달 만복사에서 기도한다. 오경의 꿈에 만복사 장육불 대형불상이 나타나 자식을 낳게 해주겠다고 한 후 몽석을 낳는다. 부부는 피리를 불고 시를 화답하면서 삶의 여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산다. 마침내 정유재난으로 남원이 함락되자 최척 부부는 지리산 연곡으로 피라를 간다. 그 와중에 오경은 일본군이 포로가 되어 끌려갔고 최척은 남원으로 돌아와서 아내를 찾기 위해 명나라 장수 여유문을 따라 중국으로 간다. 오경은 도누라는 일본인을 따라 일본으로 가는데 도누는 불심이 깊은 사람이라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 도누는 배를 타고 다니며 장사하는 것으로 생업을 삼았으며 영리한 오경을 사랑하여 잘 돌보아 주었다. 다만 오경이 피란 이후 계속 남장을 하여 그가 여인인 줄은 몰랐다. 포로가 된 오경은 절망하여 여러 번 바다에 몸을 던져 죽으려 했으나 그때마다 꿈에 만복사 장육불이 나타나 나중에 좋은 일이 있으리니 죽지 말라고 말려서 그쳤다. 최척은 여유문이 고향인 진급 상하이 근처의 소홍에 와서 그와 의형제를 맺는데 여유문이 누이와의 결혼을 주선하자 사양한다. 여유문이 죽고 이탁할 곳을 잃은 최척은 도사를 찾아가 신선이 되려고 했으나 이루지 못하고 항주에 사는 친구 주의 말을 듣고 장사를 시작했다. 하루는 상선을 타고 베트남 북부 지역인 안남으로 가서 어느 항구에 정박했는데 거기서 오경과 재회한다. 최척이 피리를 불자 오경이 시로 화답하였는데 그 시는 전에 오경이 지은 것이다. 최척은 오경과 항주로 돌아와 살면서 몽선을 낳고 몽선은 자라 정유재난 때 조선에 출전한 진희경의 딸 홍도를 아내로 만든다. 최척 부부가 헤어진 지 20년도 더 지나 후금이 누르하치가 요양을 공격하자 명나라에서 군사를 모으는데 최척은 장수의 서기가 되어 출전한다.
그런데 명나라 군대가 대패하여 최척은 포로가 되었고 포로 수용소에서 명나라의 지원 요청에 따라 파견된 강홍립 부대의 일원으로 출전했다가 포로가 된 몽석을 만난다. 몽석이 태어날 때부터 몸에 지니고 있던 등짝이 붉은 점을 알아본 것이다. 기적적인 상봉 사연을 들은 조선 출신 간수의 도움으로 부자는 수용소를 탈출했고 남원으로 향하던 최척이 종기로 거의 죽게 된 상황에서 의술을 잘하는 몽선의 장인 진희경을 만나 살아났다. 진희경은 제독 유정의 휘하에 있다가 순천에서 군법을 어기고 도망한 후 중국으로도 들어가지 못하고 조선을 떠들고 있었다. 이리하여 진희경까지 모두 함께 남원으로 와서 살게 되었다. 한편 오경은 명나라 군대가 패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자결을 시도하는데 또 만복사 장육불이 꿈에 나타나 죽지 말라고 막는다. 용기를 얻은 오경은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배를 타고 남원으로 돌아가자고 한다. 아들 부부는 배를 준비하고 항해술을 익히면서 동시에 한국어와 일본어도 공부하여 마침내 출항한다. 이들은 도중에 해적을 만나 배를 빼앗기기도 하지만 다행히 조선 수군 통제사의 배를 만나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과 상봉한다. 작가 조이아는 남원에 살면서 최척이 가족이 상봉한 이듬해의 이야기를 듣고 사연을 기록했다고 한다. 조이아는 서울 사람으로 임진왜란 때 남원으로 피란을 왔고 다시 서울로 올라갔다가 정유재란 이후에는 아예 외가가 있는 남원으로 내려와 살았다. 남원을 중심으로 북으로는 요동까지, 동으로는 일본까지, 남으로는 중국 강남과 베트남까지, 육로로 또 해로로 이어지는 전쟁과 가족 이산의 파노라마는 근대 이전 시기 문학작품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장대한 스타일이다. 어떤 면에서는 최척 가족의 운명이 그만큼 가혹했다. 한국인의 관점에서 보면 노예 상태로 또는 노예나 다름없는 상태로 타국을 떠돈 이야기를 담은 처참한 전쟁 수설이다. 임진왜란 때 끌려간 조선인 전쟁 프로가 세계 각국으로 얼마나 많이 팔려갔던지 17세기 국제 노예 시장이 조선인 때문에 활발해졌다고 한다. 오경은 다행히 선량한 일본인을 만나 노예 상태에 이르진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나라만 사람들이 노예로 죽어갔을지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다. 최척전은 전쟁의 참상을 다루지만 등장인물 중 그 누구도 충성이나 애국심을 말하지 않는다. 임진왜란 때 최척은 의병으로 나서나 이는 자의가 아니었고 모병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다. 최척은 또한 정유재란 때 남원의 군민들과 함께 남원성에 들어가 싸우다 죽으려 하지 않고 피란을 갔다. 일본인이나 중국인도 국가주의에서 벗어나 있기는 마찬가지다. 오경을 끌고 간 일본인 도누는 조선인을 적대하지 않고 오히려 자상하게 돌봐주었고 여유문과 주우는 낯선 나라의 이방인 최척을 멸시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잘 도와주었다. 최척의 사돈인 중국인 진희경 역시 전쟁에 적극적이지 않았는지 군법을 어기고 조선 땅을 떠돌았다. 이처럼 최척전은 전쟁을 유발한 권력자의 명분을 따라 적대하고 공격하기보다는 인간적 우호에 따라 서로 돕고 연대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최척전에서 남원은 조선시대 휴머니즘 전쟁 문학의 배경으로 남았다. 현재 남원에서 정유재란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인물은 심수관이다. 심수관은 정유재란 때 남원에서 일본으로 끌려간 도공 심당길의 후예로 알려져 있다. 심수관 집안은 일본에서 수백 년을 살면서도 한국식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 문화를 지킨 것으로 유명하다. 이런 이유로 남원시에서는 심수관의 예술원과 민족혼을 기르는 도예 전시관을 운영 중이다.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심당길의 남원 포로설은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 현재의 15대 심수관의 할아버지인 13대 심수관은 자기 집안을 김해에서 끌려간 도공의 후예라고 밝힌 바 있다. 14대 심수관은 자기 선조들이 남원에서 왔다고 했는데 별다른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김해에서 남원으로 고향을 바꾸었다. 한편 심수관의 이름과 관련해서 한국인들이 곧잘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몇 대 심수관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훌륭한 장인이 나오면 후계자가 그 이름을 이어받는데 이를 승명이라고 한다. 예컨대 가와카미라는 다도 명장이 후계자에게 자기 이름을 물려주면 이어받은 사람은 제2대 가와카미가 된다.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승명은 상표나 브랜드를 물려주는 것 같다. 땡땡땡 곰탕을 사이가 물려받으면 제2대 땡땡땡 곰탕이 되는 식이다. 심수관의 경우 심당길이 10대 후손까지는 후손들이 한국식으로 자기 이름을 가지고 살았다. 12대의 본명이 심수관이었으며 이 심수관이 도자기 명인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자 그 아들과 손자가 브랜드 네임으로써 심수관 이름을 이어받았다. 이때 실제로는 2대 심수관, 3대 심수관이라고 해야 할 것을 일본 귀화 시조인 심당길까지 소급하여 13대 심수관, 14대 심수관으로 불렀다. 고향과 이름만 문제가 아니다. 최근 연구를 보면 이 지역의 조선 도공 후예가 오랫동안 한국식 이름과 한국 문화를 고수한 이유가 사스마 번주, 가고시마 번주의 정책 때문임이 밝혀졌다. 심당기 스스로 한국 문화를 지킨 것이 아니라
일본 지방정부가 조선 후의 일본 동화를 막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 문화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10만 명이 넘었다고 알려진 임진왜란 조선인포로 대부분은 다른 지역에서는 일찍이 일본에 동화되었지만 사스마의 조선도공은 메이지 유신 이후 중앙집권 체제가 들어서면서 비로소 동화되었다. 마침 심수관이 오스트리아 빈이 만국 박람회를 통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자 심수관이라는 이름을 브랜드로서 버리지 못했을 따름이다. 남원시는 이런 사정을 잘 알지 못하고 민족주의에 따라 심수관은 남원 사람으로 또 민족혼을 지킨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높여 도예관을 세웠다. 만인 일충에 묻힌 사람들이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충성이라는 달갑지 않은 훈정을 받았다면 심수관은 그들이 하지 않은 일로 스스로 민족혼의 딱지를 붙였다. 예향, 남원이꽃, 춘향전. 만복사 절터에서 양씨가 윷놀이를 했을 법당과 오경이 꿈속에서 만난 장육부를 그려본다. 전쟁이 참화 때문인지 부모도 형제도 없이 외롭게 살아가던 양씨가 아름다운 여인과 꿈결같은 잠자리를 가진 다음 새벽에 여인을 따라 나선 길이 어디일지 찾아본다. 세상에 아무런 기대도 희망도 없던 양씨는 생각하지도 못한 사랑에 빠져 흥분을 가라앉힐 수 없는데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여인을 보지 못한다. 양씨가 아무도 못 보는 귀신이 된 여인을 보는 것처럼 나는 절대에서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양씨와 여인을 본다. 600여 년이 넘은 만복사의 시간을 그려본다. 이제 마지막 답사지는 광안루다. 남원은 작은 서울이 넉넉한 풍치가 있으며 아울러 외부의 침략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된 한이 서려 있다. 18세기 이중환이 택리지에서 남원에 은은히 살기가 감돈다고 한 것이 공연한 말이 아니다. 풍류와 한이 어린 곳에 예술이 빠질 수 없으니 남원은 판소리의 본고장이다. 동편제 소리가 여기서 싹 터서 성장했다. 춘향전이 무대가 남원이요. 흥부전도 남원 운봉을 주배경으로 삼으며 변강세 가도 지리산 기슭 남원 일대가 주무대다. 남원이 판소리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절대적이다. 현전하는 최초의 판소리 자료 역시 남원과 깊은 관련이 있다. 1754년 유진환이 남원, 보성, 장흥 등 전라도 지역을 유람하고 돌아와 만화본 춘향가를 지었다. 만화는 저자의 호인이 유진환이 한시로 기록한 춘향가라는 말이다. 유진환은 당시 전라도 지역에서 불리던 춘향가를 한시로 옮겨 적었는데 아들이 지은 유진환이 행록을 보면 이 작품을 짓고 선비들이 놀림을 받았다고 한다. 민간에 떠도는 통속적인 노래를 선비가 한시로 옮겼으니 그랬을 것이다. 유진환은 아름다운 남원의 경물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춘향가를 감명 깊게 들었던 듯하다. 그의 문집에는 춘향가와 함께 남원 광안루에 올라 오작교, 영주각 등 광안루와 남원에 대한 한시 몇 수가 수록되어 있다. 광하는 옥황상제가 산다는 천상의 공간으로 신선세계의 노름을 상징한다. 평안도 성천이 유명한 누각인 강선루처럼 누각을 신선세계와 연결짓는 일은 드물지 않다. 누각은 학문을 전수하는 강학 공간이보다는 자연을 완성하며 휴식을 취하거나 잔치를 베푸는 여흥 공간에 가깝기에 별세계 느낌이 나도록 이런 이름을 붙였다. 강한루는 남원성 남문 밖에 있으니 그 앞을 흐르는 요천이 물을 끌어들여 인공연못을 만들고 그 옆에 누각을 지었다. 연못 중간에는 인공섬을 만들어 삼신산으로 명명했고 또 연못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만들어 오작교라는 이름 붙여 견우직녀의 만남을 형상화했다. 성남문 밖에는 보통의 읍내와 마찬가지로 장시가 있었으니 광안루는 신선세계를 가장 번화한 곳에서 구현했다. 번화한 곳에 있으면서도 신선이 논일 듯한 아름다운 공간에서 춘향과 이도령 두 청춘 남녀의 사랑이 싹떴다. 흥미롭게도 판소리 중 춘향전만 배경이 한 곳으로 고정되어 있다. 흥부전이나 심청정 등 여타 판소리 작품들은 이본에 따라 공간 배경이 여러 곳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흥부전은 남원을 배경으로 삼은 이본도 있지만 평양을 배경으로 한 것도 있다. 심청전은 중국 배경도 있고 한국 것도 있다. 그런데 춘향전만큼은 작품 배경이 남원의 다른 지역인 이본이 없다. 실제 어떤 모델이 되는 특정한 사건이 남원에서 일어났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남원이 아니고서는 작품이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충분히 살리기 어려워서 그런가 아닐까 싶다. 이도령은 서울의 규공자로 아버지를 따라 남원에 와서 천하디 천한 기생 춘향을 만나 사랑을 이루었고 이도령 아버지 다음에 부임한 신관사또는 춘향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놀이개로 여겼다. 기생은 노비이니 노비는 반인 반물이라고 하여 반은 사람이요 반은 물건으로 취급하던 시대였다.
물건 같은 기생을 상층 남성들은 희롱하려 들었지만 이도령은 춘향을 인격체로 대했다. 이것이 춘향이 이도령과의 신의를 말하며 신관사또를 거부한 근본적인 이유다. 춘향은 자신이 인간임을 항변했고 모진 고초를 겪고 해피엔딩을 이뤘다. 이런 면에서 춘향의 저항은 인간이고자 하는 외침이었고 독자와 청중은 그에 응해 환호하고 성원했다. 광안루 경리에는 춘향 사당과 부사 성안의 선정비가 있다. 1930년대 이후 춘향전이 전국적인 인기를 얻으며 고전으로 고평받자 소설 주인공을 역사적 인물로 만들어 기리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남원에서는 춘향사당을 만들고 춘향영정을 그리며 춘향제라는 축제를 열었다. 또 춘향의 성씨라고 밝힌 이본에 따라 성시성을 가진 부사를 아버지로 찾아주기도 했다. 춘향의 성이 보이지 않는 이본도 있고 안씨나 김씨로 나오는 이본도 있는데 굳이 성씨를 고집하여 남원부사 성안이를 춘향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면서 그의 선정비를 찾아 광안루 경내에 세운 것이다. 심지어 광안루 구역을 벗어나 지리산 불용계구로 들어가 입구에는 춘향의 무덤까지 조성해 두었다. 1962년 남원에서 도로 공사를 하던 중 성옥녀지 묘라는 지석을 발견하자 이를 춘향의 밑자리로 간주하고 만구 열려 성춘향지 묘라는 이름을 붙이고 봉분을 씌웠다. 이런 모든 일을 심각한 눈으로 바라보면 거짓을 만든 게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소설에 감동한 사람이 실제 배경을 찾고 또 주인공의 흔적을 찾아 기리는 일은 세계 어디에나 있으니 전혀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니다. 춘향은 20세기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였다. 특히 한국 영화의 성장을 견인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한국 영화사에서 처음으로 큰 인기를 얻은 작품도 춘향전이고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로 나아가게 이끈 작품도 춘향전이며 광복과 한국영화 침체기에 새로 활력을 넣은 영화도 춘향전 1950년이다. 20세기 말에 죽어가던 판소리를 다시 살린 영화 서편제에서 가장 중심적인 부분도 춘향전과 연결된다.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는 갑질이나 차별이니 하며 권력을 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짓밟는 일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비록 최하층민이지만 기생도 사람이니 사람으로 대해달라는 외침을 담은 춘향전이 세기를 뛰어넘어 현재까지 힘을 갖는 이유도 여기 있을 것이다. 17세기 남원의 서양인들. 답사를 인술하면서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하나를 찾고자 했다. 17세기 중반 네덜란드 선원 36명이 표류하다가 제주도에 상륙해 13년간 조선에 억류된 일이 있었는데 그중 5인이 1663년 3월부터 대략 5년 반쯤 남원 관문 내에 거주했다. 나중에 이 네덜란드인들이 교섭을 통해 조선 땅을 떠나게 됐을 때 남원에서 간 사람이 3명이라고 하니 그 사이 2명은 죽었는지 이동을 했고 3명은 5년 이상 남원에 살았던 것이다. 이런 사실이 승정원 일기에 기록되어 있으니 네덜란드인과 함께 산 남원 사람들이 무슨 기록이나 흔적을 남기지는 않았을까. 네덜란드 사람은 세계에서 평균시장이 가장 큰 축이다. 눈에 띄는 외모와 체구를 가진 그들을 두고 남원에서 말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현지에서도 관련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새로운 자료가 나타나기도 하고 종전에는 무심코 넘긴 기록이 새롭게 읽히기도 하는 일을 종종 겪었다. 그렇게 새로운 기록이 나타나길 기대했다. 답사를 마치고 올라오는 기차에서 함께 한 분들께 남원 유명 빵집의 빵을 나누어 드렸다. 나는 빵을 좋아해서 답사지에 가면 꼭 그 지역의 유명 빵집을 찾는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이라는 군산 이성당은 말할 것도 없고 대전, 부산, 목포, 여수, 경주, 안동 등에도 동네를 대표하는 빵집이 있다. 모두 훌륭한 빵집이지만 일부러 찾아가야 할 만한 곳은 많지 않다. 이제 전국의 빵맛이 상당히 평준화하여 찾아가서도 가꾸운 빵이나 하나 사 먹으면 그만이지 몇 상자를 사와야 할 정도로 특별한 집은 거의 없다. 그 여러 빵집 중 기억에 남는 곳이 남원의 빵집이다. 대부분 유명 빵집들은 돈을 많이 벌어 커다랗고 멋진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데 남원의 이 빵집은 아직 소박한 옛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더욱 정감이 간다. 강한우 같은 역사적 문화적 유적도 잘 보존해야겠지만 빵집이나 식당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생활사 문화재가 될 만한 곳들도 오래 남아서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바란다.